셀프 1과 셀프 2. 이 여성을 둘러싼 투명한 공간은 뭘까?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공간이다. 하지만 고성능 에너지장 카메라로 촬영하면 희미하게 보인다. 투명한 빛의 공간이다. 아인슈타인은 모든 물질은 에너지다 라고 말했다. 사람도 물질이자 에너지이다. 그래서 우리는 에너지장, 곧 빛의 공간 속에 들어있다. 좀 더 가까이 찍은 사진들을 보자. 가까이 보면 사람마다 에너지장의 색깔이 다르다. 사실은 매 순간 달라진다. 만일 내가 어두운 생각을 품고 있으면 색깔도 어두워진다. 거꾸로 밝은 생각을 품고 있으면 색깔도 밝아진다. 아인슈타인의 말대로 생각도 에너지이다. 생각도 에너지의 물결이다. 물결엔 움직임이 있고 주파수가 있다. 자연히 주파수가 맞는 생각 길이는 서로를 끌어당긴다. 내 에너지장 속에 어두운 생각이 가득하면 어두운 생각을 품은 사람들을 끌어들이게 된다. 따라서 어두운 일이 많이 일어난다. 현실도 어두워진다. 거꾸로 내 에너지장 속에 밝은 생각이 많이 들어있으면 밝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끌려와 밝은 일이 많이 일어난다. 밝은 현실이 펼쳐진다. 현실은 내가 품고 있는 생각을 고스란히 비춰주는 거울이다. 최근 영국에서 개발된 디지털 에너지장 카메라로 촬영한 인체 에너지장 사진이다. 육신의 공간보다 몇십 배나 더 넓은 공간에 빛이 퍼져 있다. 그리고 여러 겹의 공간이 층을 이루고 있다. 왜 공간에 층이 생길까? 공간마다 주파수가 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육신의 공간은 물질 주파수가 지배하는 곳이다. 반면 무한한 빛의 공간은 물질에서 완전히 벗어난 진공의 세계다. 다음 쪽 그림을 보면 한눈에 이해하기 쉽다. 몸에서 1.5m 정도까지의 공간엔 감정의 물결이 흐르고 있다. 그 바깥쪽, 즉 2.7m 정도까지의 공간엔 생각의 물결이 넘실거린다. 이른바 잠재의식, 무의식의 공간이다. 이곳에 두뇌가 모르는 생각들이 이미지 형태로 저장되어 있다. 그렇다면 그 바깥은 무슨 공간일까? 영체에서 나오는 투명한 빛이 흐르는 공간이다. 즉, 영혼의 공간이다. 영혼의 공간은 무한한 빛의 공간 속에 들어있다. 그림 하나가 모든 걸 말해준다. 육신의 공간을 감정과 생각의 공간이 품고 있고, 감정과 생각의 공간을 영혼의 공간이 품고 있고, 영혼의 공간을 무한한 빛의 공간이 품고 있다. 자연히 누가 누구를 움직이는지도 드러난다. 육신의 공간을 감정과 생각의 공간이 움직인다. 감정과 생각의 공간을 영혼의 공간이 움직인다. 영혼의 공간을 무한한 빛의 공간이 움직인다. 나를 포함한 우주 전체를 움직이는 건 무한한 빛의 공간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사실 지난 수천 년간 투시력을 가진 사람들이나 깨달음의 경지에 이른 사람들이 이미 훤히 알고 있던 사실이다. 다만 과학이 이를 증명할 만큼 발전되지 못했을 따름이다. 이처럼 나는 육신의 작은 공간에 국한된 존재가 아니다. 내가 넓고 멀리 바라볼수록 나의 공간은 점점 더 넓어진다. 그렇다면 어디까지가 나일까? 육신을 담고 있는 공간까지가 나일까? 감정과 생각의 공간까지가 나일까? 영혼의 공간까지가 나일까? 아니면 무한한 빛의 공간 전체가 나일까?
어디까지가 나일까? 이 여러 겹의 공간들은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다. 여러 겹의 빛의 공간이 겹쳐지면서 육신이라는 환영, 즉 홀로그램이 탄생한 것이다. 큰 공간은 작은 공간의 설계도를 담고 있다. 예컨대 감정과 생각의 공간엔 육신의 공간을 움직이는 정보가 들어있다. 40여 년간 인체의 에너지장을 연구해온 UCLA의 생리과학자 헌트 박사는 에너지장에 들어있는 정보를 보면 앞으로 몇 년 내에 내 몸이 어떤 질병에 걸릴 것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다 라고 말한다. 스탠퍼드대의 양자물리학자 틸러 박사도 몸에 질병이 생기기 전 에너지장에 먼저 신호가 나타난다 라고 같은 말을 했다. 맨 바깥의 영혼의 공간엔 내 인생 전체의 설계도도 들어있다. 그 설계도에 따라 내 두뇌에 끊임없이 생각이 입력된다. 나는 입력되는 생각에 따라 행동을 선택하게 되고 선택한 행동에 따라 영적 성장에 필요한 경험을 하게 된다. 말하자면 지구는 영혼이 경험을 통해 배우고 성장해가는 학습장이다. 영혼은 학습을 위해 지구 환경에 필요한 우주복인 육신을 잠시 걸치는 것이다. 학교에도 교과 과정이 있는데 하물며 영혼이 아무 설계도 없이 지구에 내려올리는 만무하다. 그래서 인류 최고의 천재 과학자 아인슈타인도 이런 말을 한 것이다. 곤충에서 별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힘에 의해 결정된다. 인간, 식물, 우주먼지 할 것 없이 우리는 모두 보이지 않는 연주자가 멀리서 보내주는 신비한 선율에 맞추어 춤을 춘다. 먼 곳에 있는 보이지 않는 연주자란 무한한 빛의 공간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무한한 빛의 공간이 자신이 품고 있는 무수한 작은 공간들을 움직인다. 그렇다고 누구나 반드시 정해진 운명 속에 갇혀 살아야 한다는 말일까? 아인슈타인은 물질과 에너지는 모습만 다를 뿐 똑같은 하나다 라고 말했다. 그게 무슨 말일까? 예컨대 물질인 얼음을 보자. 얼음에 열을 가하면 물이 된다. 거기에 열을 더 가하면 수증기가 되어 퍼져나간다. 모습은 다르지만 얼음과 수증기는 똑같은 하나이다. 그렇다면 사람은 어떨까? 사람도 물질인 동시에 에너지다. 사람도 이와는 좀 차원이 다른 방법으로 육신의 좁은 공간을 벗어나 더 큰 공간으로 널리, 멀리 퍼져나갈 수 있을까? 예컨대 사람도 무한한 빛의 공간으로 퍼져나갈 수 있을까? 에이, 말도 안 돼. 아마도 당신은 펄쩍 뛸 것이다. 하지만 에너지장 카메라로 촬영한 좀 더 정밀한 사진을 보자. 왼쪽은 헤어졌던 주인이 돌아오자 개가 반갑게 달려가 주인의 품에 안긴 모습이다. 주인의 몸은 물론 개의 꼬리에서도 밝은 빛이 퍼져나간다. 그러면서 나의 공간이 커진다. 오른쪽은 아이를 사랑의 눈길로 곁에서 지켜보는 엄마의 모습이다. 엄마가 깊은 사랑을 느낄수록 빛은 더욱 넓게 멀리 퍼져나간다. 빛이 아이의 몸을 감싸면서 나의 공간이 어마어마하게 넓어짐을 알 수 있다. 자연을 좋아하는 사람이 자연 속에 앉아 있을 때도 투명한 빛이 퍼져나간다. 답답한 사무실에서 벗어나 바다를 찾을 때도 마찬가지다. 이 사진들은 헌트 박사가 스스로 개발한 오라미터로 촬영한 것이다.
깊은 사랑을 느낄수록 또 마음이 열릴수록 깊이 받아들일수록 빛이 한없이 퍼져나감을 보여준다. 빛은 곧 사랑이다. 실제로 마음이 밝고 사랑이 넘치는 사람일수록 빛의 공간이 크다. 그래서 사랑이 넘치는 사람과 같은 방에 말없이 가만히 앉아있기만 해도 가슴이 뭉클하거나 희열을 느끼게 된다. 부처나 예수와 함께했던 사람들도 그런 경험을 했다고 전해진다. 어찌 된 일인가? 그렇다면 사람도 빛으로 퍼져나가지 않는가? 그러면서 나의 공간이 엄청나게 넓어지지 않는가? 아인슈타인의 말대로 사람도 물질이자 에너지이다. 그래서 무한한 에너지로 퍼져나갈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착각 속에 갇혀 있다. 육신이 나의 모든 것인 줄 알고 육신이라는 좁은 공간 속에다 시야를 스스로 국한시켜 놓고 있다. 육신과 두뇌만으로 살아가려니 한계에 부닥친다. 스스로 운명의 한계를 정해놓고 그 속에 갇혀버리는 것이다. 하지만 만일 내가 시야를 영혼의 공간까지 넓힌다면 그럼 영혼이 설계한 삶의 목적을 찾아내게 된다. 그러므로 그로 인해 육신과는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된다. 만일 내가 시야를 무한한 빛의 공간까지 넓힌다면 나는 무한한 창조자가 된다. 생사의 경계도 사라진다. 초능력도 나타난다. 나 자신도 와칭을 시작하기 전엔 이 같은 사실을 전혀 몰랐다. 내 몸뚱이가 나의 모든 것인 줄 알고 살았다. 육신의 공간에 갇힌 채 고정된 울타리 속을 맴돌았다. 하지만 와칭으로 시야를 넓히자 생각이 잦아들면서 나 자신이 빛으로 점점 퍼져나간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 1년 전쯤부터는 나 자신이 무한히 퍼져나가는 걸 경험하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마침내 무한한 빛의 공간과 하나가 됐다. 참으로 간단한 이치다. 육신의 공간을 확장하면 감정과 생각의 공간을 들여다볼 수 있다. 감정과 생각의 공간을 확장하면 영혼의 공간을 들여다볼 수 있다. 영혼의 공간을 확장하면 무한한 빛의 공간을 들여다볼 수 있다. 이처럼 나는 시야를 넓히면 넓힐수록 무한히 퍼져나가는 빛으로 된 존재다. 내가 100배, 1000배, 10,000배 무한히 커진다. 몸이 죽는 순간 시야는 완전히 넓어진다. 무한한 빛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다. 양자 물리학자들이 나의 0.0001%만이 몸속에 들어있고 나의 99.9999%는 몸 밖에 있다 라고 말하는 것도 그래서이다. 아인슈타인은 평소 이런 말을 자주 했다. 나는 늘 그림으로 생각한다. 그림으로 생각한 걸 나중에 종합해서 언어로 옮긴다. 아인슈타인 이후 최고의 천재 과학자로 꼽히는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파인만도 역시 같은 말을 했다. 난 처음엔 그림으로만 생각한다. 선명한 그림이 보인 뒤에야 그걸 수학적으로 설명한다. 그림으로 생각한다는 건 무엇일까? 비좁은 두뇌 속에서 그림으로 생각할 수 있는가? 두뇌를 벗어나 몸 밖의 넓은 공간 속에서 생각한다는 말이다. 공간이 크면 클수록 더 큰 그림으로 생각하게 된다. 내가 이 책에 쓴 큼지막한 것들도 죄다 그 커진 공간 속에서 본 것이다. 만일 내가 두뇌 속에서만 맴돌았다면 우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가 보일 턱이 없다.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내가 이런 책을 쓰리라곤 상상조차 못했다. 나의 공간이 커지면서 가능해진 일이다. 그러고 보면 두 개의 나가 있다. 첫째는 육안에 보이는 육신의 나이다. 이를 셀프 1이라 하자. 셀프 1은 아주 작은 공간 속에 갇혀 기껏해야 100년쯤 살다가 사라지는 한시적인 나이다. 오감의 한계 속에 갇힌 채 정해진 운명대로 살아간다. 사람들의 99.9%가 이렇게 인생을 마친다. 나 자신도 인생의 절반 이상을 그렇게 살았다. 컴퓨터로 치면 하드웨어만 갖고 살아온 셈이다. 둘째는 육안에 안 보이는 빛으로 된 나이다. 이를 셀프 2라고 하자. 셀프 2는 빛으로 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시야를 넓히면 넓힐수록 무한히 퍼져나간다. 내가 바라보는 공간의 크기만큼 퍼져나간다. 공간의 덩치만 커지는 게 아니다. 덩치가 커질수록 나의 모든 능력도 마법처럼 끝도 없이 쏟아져 나온다. 정해진 운명대로 사는 피조물이 아니라 운명의 창조자가 된다. 셀프 1은 육신의 작은 공간 속에 갇혀있는 나이고 오감의 한계에 갇힌 채 주어진 대로의 인생을 살아간다. 즉 하드웨어다. 셀프 2는 빛으로 된 나이다. 빛이기 때문에 내가 시야를 넓힐수록 공간 속으로 무한히 퍼져나간다. 단지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다. 이렇게 퍼져나가는 나의 공간이 곧 진정한 마음의 공간이다. 나의 공간이 커지면 커질수록 창의성, 지능, 지혜, 에너지, 생명력, 운, 초능력 등 나의 모든 것이 마법처럼 무한히 쏟아져 나온다. 나의 공간이 완전히 커져 무한해지면 무한한 창조자가 된다. 내가 100배, 1000배, 10,000배로 끝없이 커진다고 상상하면 된다. 셀프 1의 설계도도 바꿀 수 있다. 셀프 1은 허상의 새 장에 갇힌 새와 같다. 새 장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지만 스스로 새 장이 존재한다는 철석 같은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것이다. 반면 셀프 2는 그런 착각에서 깨어난 새이다. 그래서 새 장을 벗어나 얼마든지 멀리 날 수 있다. 어느 게 진정한 나일까? 육신의 좁은 공간 속에 갇힌 셀프 1이 나일까? 아니면 내가 시야를 넓히면 넓힐수록 점점 커지는 셀프 2가 나일까? 답을 알아내는 방법은 간단하다. 착각에서 깨어난 새처럼 마음껏 날아보는 것이다. 나의 공간을 점점 확대해보는 것이다. 그 결과 실제로 지능, 창의성, 에너지, 생명력, 운, 초능력 등 나의 모든 것이 정말 마법처럼 무한히 쏟아져 나온다면 나의 능력도 실제로 1000배, 10,000배로 점점 커진다면 그렇다면 셀프 2가 진정한 나임이 틀림없다. 정말 나의 공간이 커지는 만큼 시야를 넓히는 만큼 나도 점점 더 높이 날아오를까? 내가 원하는 것들이 정말 마법처럼 술술 이루어질까? 이 물리적 시야를 넓혀볼까? 우주 사진을 보면 정말 성적이 뛰어오를까? 우리 반 아이들은 왜 공부를 못하지? 한 초등학교 선생님이 고민에 빠졌다. 아이들에게 이런 사진을 보여주면 성적이 쑥 올라갈까? 선생님이 A반 교실에 들어가서 말했다.
오늘은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재미난 사진들을 차례로 보여줄 거예요. 선생님이 컴퓨터를 켜자 첫 번째 사진이 나왔다. 책상 위에 연필이 놓여 있는 사진이네요. 곧이어 또 다른 사진을 보여주었다. 이건 교실에 있는 책상이네요. 책상 위에 연필을 시작으로 책상 전체, 교실, 학교 건물, 학교 인근 지도, 도시 지도, 전국 지도, 세계 지도, 지구 사진, 태양계, 은하계 등 모두 16가지의 사진을 차례로 보여주었다. 책상 위에 연필로부터 시작해서 책상 전체, 교실, 건물, 지도, 전국지도, 세계지도, 지구, 태양계, 은하계. 그런 다음 어린이들에게 간단한 창의력 시험을 치게 했다. 이를테면 이런 식이었다. 신발 한 짝으로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생각나는 대로 모두 말해보세요. 선생님은 이번에는 B반에 건너가서 똑같이 해보았다. 그 반 어린이들도 나이와 성별, 지능 등이 아주 비슷했다. 단지 선생님이 보여준 사진들의 차례만 정반대였을 뿐이다. 맨 먼저 은하수를 보여주고 맨 마지막으로는 책상 위에 연필을 보여주었다. 은하계, 태양계, 지구, 세계지도, 전국지도, 도시지도, 학교 인근지도, 학교 건물, 교실, 책상 전체, 책상 위에 연필. 그런 다음 B반 어린이들에게도 똑같은 창의력 시험을 내주었다. 어느 반 아이들 성적이 더 높았을까? 아니, 이럴 수가? 점수 차이가 이렇게 많이 벌어지다니?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창의력 시험 모든 항목에 걸쳐 A반 어린이들의 성적이 월등히 높았다. 두 반 모두 비슷한 아이들인데 어쩜 불과 5분 만에 A반은 천재가 되고 B반은 둔재가 됐을까? 정말 마법 같은 일 아닌가? 불과 5분간 어떤 사진을 봤느냐에 따라 창의성이 껑충 뛰어오르기도 하고 풀썩 주저앉기도 하다니. 이스라엘 텔아비브 대학의 심리학자 리버만 교수가 6세에서 9세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행한 실험이었다. 우리는 창의성이나 지능은 타고나는 것으로 믿고 있다. 쟤는 원래 머리가 좋아. 나는 원래 머리가 나빠. 노력해봐야 소용없어. 이렇게 자신의 지능에 질의 한계를 그어버린다. 지능은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말 그런가? 연필만 보는 것보다 책상 전체를 볼 때 시야가 더 넓어진다. 한 도시 지도를 보는 것보다 전국 지도를 볼 때 시야가 더 넓어진다. 세계 지도를 보는 것보다 우주 전체를 볼 때 시야가 더 넓어진다. 이렇게 시야를 점점 더 넓힐수록 왜 지능도 점점 더 좋아질까? 만일 지능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이라면 시야를 넓힌다고 해서 지능도 높아질 리는 없다. 시야를 넓히든 말든 머릿속의 지능은 달라지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시야를 넓히면 넓힐수록 지능도 높아진다. 그렇다면 내가 바라보는 공간 속에 지능이 흐르고 있다는 얘기 아닌가? 즉, 내가 커진다는 얘기 아닌가? 리버만 교수는 이렇게 말한다. 지능은 고정된 게 아니다. 시야를 넓힐수록 무한히 늘어난다. 아인슈타인은 빗줄기를 타고 우주를 여행하는 상상을 하다가 빛이 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역사를 뒤바꾼 상대성 원리도 이렇게 시야를 우주로
어마어마하게 넓히면서 탄생했다.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터키의 오르한 파무크는 훌륭한 소설을 쓰게 된 비결을 묻자 이렇게 대답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종종 할머니 방에서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사는 상상 속에 빠져들곤 했어요. 별나라 사람이 되는 거죠. 잠수함 속에 들어가 있는 상상도 하고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등으로 유명한 영화감독 팀 버튼은 어릴 때 침실에 틀어박혀 공포영화를 상상하면서 포스터를 그려내곤 했다. 그들은 모두 시야를 넓힘으로써 내가 커졌고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다. 그럼 거꾸로 장시간 TV 화면만 들여다본다면 어떨까? 내가 오그라들까? 텍사스 대의 밴디 워터 교수는 어린이가 TV를 1시간 시청할 때마다 창의성은 11%가 떨어진다고 한다. 만일 어린이가 하루 3시간씩 TV 앞에 앉아 있다면 놀이 등을 통해 창의성을 높일 수 있는 시간이 3분의 1로 줄어든다는 것이다. 왜? TV 화면만 보고 있으면 시야는 TV 화면 속에 한정되기 때문이다. 나는 중학교 3학년 말까지 읽을 책 한 권도 없는 가난한 시골에서 자랐다. 그런데 재밌게 본 책이 하나 있다. 바로 사회과부도였다. 특히 세계 지도를 경이로운 눈으로 펼쳐보며 와, 세계가 이렇게 넓구나 하며 상상에 잠기곤 했다. 지금도 세계 지도는 손바닥 들여다보듯 훤히 안다. 내 몸은 작은 시골 마을에 갇혀 있지만 시야는 전 세계로 뻗어 있었다. 그래서 그럴까? 나는 방송사 특파원과 기자 생활을 하면서 남극을 포함해 전 세계 거의 모든 곳을 가보았다. 내가 세계 지도에서 보았던 나라들을 실제로 다 가보게 된 것이다. 시야를 넓히는 것만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정말 마법 같은 일 아닌가? 천장이 높은 방에서는 정말 창의성이 높아질까? 천장 높이가 각각 3m인 방과 2.4m인 방이 있다. 어느 방에서 공부해야 성적이 더 많이 올라갈까? 각 방에 학생 50명씩 들어가도록 해보았다. 방에 들어가니 창의성 문제지가 놓여 있었다. 거기엔 체스나 농구처럼 서로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10가지 스포츠 항목이 적혀 있었다. 이 10가지 스포츠 종목 간에 서로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학생들은 어안이 벙벙했다. 아무 연관성도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연관성을 찾아? 천장이 낮은 방의 학생들은 영 생각이 안 나는지 머리만 긁적거렸다. 반면 천장이 높은 방의 학생들은 금방 답을 얻은 듯 한박 웃음을 지었다. 두 방 학생들 간의 성적에 정말 차이가 났을까? 미네소타 대학의 마이어스 레비 교수는 학생들의 답안지를 살펴보고는 깜짝 놀랐다. 천장이 높은 방에 있었던 학생들이 한결같이 훨씬 더 창의적인 대답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평균 25%나 더 많은 창의적 답을 내놓았다. 공간의 크기가 사고의 크기와 직결되는 걸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천장이 높으면 사고의 폭도 넓어지고 천장이 낮으면 사고의 폭도 좁아졌다. 그렇다면 한 방에서만 공부하지 않고 두 방에서 번갈아가며 공부하면 어떨까? 공간이 넓어지는 만큼 공부도 더 잘 될까? 여기 2개의 방이 있다. 당신이 갑자기 영어 단어 40개를 외워야 한다면
어느 한 방에 자리 잡고 앉아 외우는 게 나을까? 아니면 두 방을 오가며 외우는 게 나을까? 캘리포니아 대의 심리학자 비오크 교수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해봤다. 결과는 두 방을 오가며 공부한 학생들의 성적이 평균 20%나 더 높았다. 한 방에 틀어박혀 있을 때보다 두 방을 오갈 때 나의 공간도 더 넓어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창문은 어떨까? 창밖으로 더 넓은 공간을 내다보면 공부가 더 잘 될까? 비오쿠 교수는 두 그룹의 대학생들로 하여금 각기 다른 두 개의 방에서 두 차례에 걸쳐 40개의 단어를 암기하게 했다. 한 방은 창문이 없는 방이었고 다른 방은 마당이 내다보이는 창문이 있는 방이었다. 누가 단어를 더 잘 암기했을까? 창문이 달린 방에서 공부한 학생들의 성적이 월등히 더 좋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넓은 창밖을 자주 내다보면 주의력이 산만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집중한다며 일부러 커튼을 쳐놓기도 한다. 하지만 사실은 정반대다. 코넬대의 심리학자 웰스는 7에서 12세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이사하기 전과 이사하기 후의 주의력을 시험해 보았다. 그 결과 창밖으로 정원이나 숲 등의 푸른 나무들이 많이 보이는 곳으로 이사한 어린이일수록 주의력 시험 성적이 가장 극적으로 높아졌다. 보스턴 건축대학의 코펙 교수는 생활 공간이 비좁은 곳에 사는 청소년들이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으며 마약이나 가정폭력의 희생자가 될 위험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캘리포니아 에너지위원회가 미국 초등학생 2만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본 결과도 마찬가지였다. 창문이 넓은 교실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의 성적이 훨씬 더 높았다. 그래서 일부 학교들로 하여금 큰 창문으로 바꾸도록 했더니 1년 만에 수학 성적은 20%가 높아졌고 읽기 성적은 26%가 높아졌다. 이번에는 세크라멘토시 고객 안내 전화 센터 직원들을 상대로 조사해 보았다. 똑같은 결과가 나왔다. 창문이 큰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고객들의 전화를 평균 7에서 12% 더 빨리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도 훨씬 더 좋았다. 전망이 좋은 사무실에서 일하는 컴퓨터 프로그래머들도 업무 집중도가 15% 더 높았다. 거꾸로 전망이 나쁜 사무실에서 일하는 프로그래머들은 업무 시간에 통화하거나 잡담하는 시간이 15%나 더 길었다. 미시간대의 산체스 버크스 교수와 뉴욕대의 폴만 교수도 대학생들에게 창의성 문제를 내주고 풀어보도록 했다. 예컨대 이런 식의 문제들이다. 아래 세 단어에 각기 어떤 하나의 공통적인 단어를 붙이면 새로운 말이 만들어집니다. 그 하나의 단어가 뭘까요? 어떤 학생들은 카드보드로 만든 작은 방에 들어가 문제를 풀었다. 다른 학생들은 방 밖에 앉아서 풀었다. 어떤 학생들이 더 많이 풀었을까? 넓은 공간이 보이는 밖에 앉아 푼 학생들이 평균 20%나 더 많이 풀었다. 시야를 넓히는 것만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단 한 번의 효과가 20%였다. 만일 넓은 공간에서 문제를 푸는 습관이 생활화된다면 더 큰 마법이 일어날 것이다. 캔자스대의 심리학자 애출리는 60대까지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창의력 시험을 치르도록 해봤다. 그 결과 휴대폰, 아이패드, 인터넷이 없는 넓은 자연 속에서 사흘 이상 지내면 모든 연령층에 걸쳐 창의성이 50%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예로부터 세계적인 철학자들이나 사상가들,
예술가들, 과학자들은 거의 예외 없이 넓은 공간에서 산책을 즐겼다. 공간이 넓어질수록 머리가 잘 돌아간다는 사실을 체험적으로 터득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간의 질에도 차이가 있다. 어떤 공간에서 산책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심리학자 하티그는 사람들에게 원고 교정일을 맡기면서 그 전에 3가지의 각기 다른 활동을 시켜보았다. 첫 번째 그룹은 40분간 공원에서 걷는다. 두 번째 그룹은 40분간 도심에서 걷는다. 셋째 그룹은 잡지를 보고 음악을 들으며 조용히 앉아 있다. 어떤 그룹이 교정일을 잘 해냈을까? 첫 번째 그룹이 20%나 앞섰다. 도심에서만 걸으면 딱딱하고 고정된 콘크리트 건물로 곳곳에서 시야가 막혀버린다. 마음의 공간이 크게 넓어지지 않는다. 실내는 말할 나위 없다. 반면 공원에서는 어떤가? 살아있는 푸른 나무들이 자유로이 하늘로 쭉쭉 뻗어 있는 게 보인다. 드넓은 하늘도 보인다. 확 트인 공간이 많이 보일수록 머리도 잘 돌아간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나는 몸속에 갇힌 존재가 아니라 시야를 넓히기만 하면 끝없이 퍼져나가는 무한한 존재이기 때문이다.